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캐나다는 한국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대만의 끔찍한 실수. 3. 한국 조종사의 위대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달 초 캐나다 동부 퀘벡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로 캐나다는 380만 헥타르 약 3만 8천 평방킬로미터 상당의 국토가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불길은 잡히지 않고 2개월 이상 산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522개의 산불 중 절반을 넘는 262개가 소방당국이 사실상 진화를 포기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캐나다 소방당국이 일부 산불의 진화를 포기한 이유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국토가 넓은 데다가 산물이 광범위하고도 험준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산물 진압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규모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일단 인명과 재산 보호 활동부터 벌이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캐나다 산림의 광활한 면적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외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현실적으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방법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규모 면에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1일 기준 캐나다 산불의 피해면은 880만 하에 달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인 1989년 산불보다 큰 피해 규모인데요. 다급해진 캐나다는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접 국가인 미국 외에 또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EU 등 각국의 소방대원들의 긴급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해외 긴급구호대를 캐나다 산불 진화를 위해 파견했습니다. 한국의 해외 긴급구호대 KDRT는 소방청 소방대원과 산림청 산불 진화대원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등 정부 관계기관 및 의료인력 등 총 151명으로 구성되어 캐나다 퀘벡주로 급파됐습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로부터 북쪽으로 약 510km 떨어진 르벨슈흐 깨비용 지역은 퀘벡주에서도 산불 피해가 심각한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외 긴급구호대는 약 1개월간 바로 이 지역에서 산불 진화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이 해외 긴급구호대 급파한 것은 올해 대지진으로 고통받은 튀르키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월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발생하자 한국은 해외 구급구호대를 3진까지 보내면서 구호 및 물자 지원을 했을 뿐 아니라 많은 인명을 살리는 복구 재건 활동을 해서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역시 한국 역시 형제의 나라라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긴급구호대 대원들과 특급 훈련을 받은 구조대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명받은 튀르키예 국영방송 TRT 하베르는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KDRT 일진이 귀환을 위해 탑승한 비행기 내에서 깜짝 감사 영상을 전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한국 튀르키예 연대 플랫폼 소속 튀르키예 회원들은 한국어로 이런 기내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대한민국 구조대가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줬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형제 국가였습니다. 당신들이 흘린 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구호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런 한국어 인사를 들은 대원들은 기내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당시 해외 긴급구호대 일진은 외교부, 소방청, 군 인력 118명으로 출국해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총 8명이 생존자를 구했습니다. 캐나다와 튀르키예의 공통점은 모두 6월 25일 전쟁 때 한국에 파병해준 파병국이라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국가였습니다. 캐나다는 1950년 7월 30일부터 1953년 6월 25일 전쟁 휴전까지 총 26,791명을 파병했고 UN 깃발 아래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중 6회 공군을 모두 파병한 4개 국가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누구보다 신속하게 대규모의 6회 공군을 파병함으로써 다른 UN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는데요.
휴전 이후에도 1955년까지 캐나다군 약 7천 명이 추가 파병되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6월 25일 전쟁을 통해 헐맹의 우호 관계를 구축했고, 더구나 올해는 한국 캐나다가 수교 60주년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군대를 요청해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협력 국가로 떠올랐고, 어려울 때 긴급 구호대를 파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뚝 섰기에 이번 구호대 파견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캐나다 산물 진화 지원을 위해 한국이 보낸 해외 긴급 구호대 KDRT가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한국 구호대가 도착하자 모나 포르티에 캐나다 재무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구호대를 환영하고 한국의 긴급 구호대 파견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현지 캐나다 공영방송 캐네디안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 오타와 공항에서 긴급 구호대 도착 모습을 취재하고 우리 구호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을 인터뷰하는 등 현지 언론도 구호대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우리 구호대는 캐나다 산물 진화 작업 투입에 앞서 훈련을 위해 퀘벡주 마니와키로 이동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수교 60주년인 올해 캐나다는 일본, 중국 등을 제쳐두고 한국 기업들에게 유난히 협력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간절히 원하는 분야는 핵심 광물에 대한 개발 등 에너지 분야입니다. 캐나다는 핵심 광물 매장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또한 한국은 캐나다의 리튬과 흑연 등을 통해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완성자 회사 스텔란티스와 함께 이미 5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캐나다 온타리오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앞서 지난해 7월 배터리 소재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GM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캐나다 퀘벡주에 연간 3만 티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 발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캐나다로부터 원자력 발전 기술을 도입했던 한국이 이제는 캐나다의 원자력 기술을 역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중수로 CANDU 형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 1에서 4호기는 1980년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캐나다 원자력 공사의 기술로 도입된 원자로였습니다. 이후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원자력 발전 기술을 터득하고 개발해 한국형 원자로를 건설하더니 이제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을 선도하면서 중동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한국형 SMR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지난 4월 캐나다 엘버타주 정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소형 모듈 원전의 스마트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소듐 냉각고 속로 SFR는 액체 소듐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원자로이며 높은 에너지의 고속 중성자를 이용한 핵분열 반응에서 생산된 열에너지를 소듐 냉각제로 전달해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로 터빈을 구동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처럼 1980년대에만 해도 캐나다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도입해야 했던 한국이 이제 소형 원전 기술을 역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로 성장해 배터리 공장을 캐나다에 짓고 있으니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인 올해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의 성장에 격세직감을 느낄만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캐나다에 파견된 해외 긴급구조대와 그들의 구조 활동은 교민사회의 자부심은 물론 국위 선양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절대 우리를 못 따라온다. 한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손을 잡겠다. 라고 외쳤던 대만이 삼성 때문에 제대로 큰일 나버렸습니다. 대만은 곧 TSMC가 곧 대만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가 대만에서 사라지는 순간 미국도 더 이상 대만을 지켜줄 이유가 사라집니다.
대만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가며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고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대만의 삼성으로 불리는 TSMC. TSMC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 진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87년 2월 21일에 공기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대만 행정원이 돈을 빌려주고 네덜란드의 필립스도 조금 투자를 하며 기술 지원을 해줘야 하는 등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라 대규모 설비 투자를 감당할 만한 기업이 변변치 않았고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었던 터라 어떻게 어느 분야를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때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당시 대만 정부 산하공업기술연구원 원장이었던 모리스 창, 장충모 박사였습니다. 모리스 창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25년간 재직하며 반도체 사업부 부사장까지 지낸 인물로 당시 설계부터 제조까지 도맡아 했던 다른 거대 반도체 기업과 달리 위탁 생산에만 전념하는 파운드리 사업이 유망하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정부를 설득해 TSMC를 설립하고 CEO를 맡게 됩니다. TSMC는 타 기업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압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습니다. 2위인 삼성전자와 무려 3배 이상 차이 나죠. 애플, 퀄컴, 인텔, 엔비디아, 테슬라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두 TSMC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하며 TSMC를 따라잡고 세계 1위가 되겠다고 천명하자 대만은 삼성이 절대 TSMC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삼성이 무서웠는지 대만은 한국을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을 대표하는 또 다른 대만 기업,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의 궈 타이밍 창업주는 갤럭시 말고 아이폰을 구입해라.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일본 기업과 손잡고 5년 내 삼성전자를 꺾겠다 등의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고 심지어 내 인생의 목표는 배신자 삼성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의 혐한도 매우 유명합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변형해 한국의 문화를 조롱하는가 하면 대만의 지상파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태극기를 불에 지르는 모습을 시도 때도 없이 내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대만 예능 프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심지어 대만의 보건복지부 장관도 TV에 출연해 대놓고 한국 사람이 싫다고 대놓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우리를 위해 대만에 제대로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TSMC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 기술자라 불리는 린준청을 삼성이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린준청은 TSMC에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일한 반도체 최고의 전문가로 삼성이 이번에 영입했습니다. 린준청은 TSMC가 세계 꼴찌 기업에서부터 세계 1위에 이르기까지 TSMC의 반도체 기술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TSMC 내 최고의 기술라자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TSMC가 바닥에서부터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되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해왔는지,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TSMC, 그리고 대만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만 네티즌들은 린준청이 대만을 배신했다, 삼성을 택하다니 매국노다 등 날선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인데요. TSMC와 삼성전자 모두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며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 등 미국에 올인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인 고급 인력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놀랍게도 고급 미국인 반도체 기술자들이 TSMC를 욕하며 삼성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6일 해외 IT 매체 WCC 테크는 대만 TSMC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은 미국 국적의 기술자들은 애리조나에 있는 TSMC 공장 가동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대만에서 강력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1년 동안 대만 생활을 한 미국 엔지니어들은 이제 미국으로 복귀하고 있는데 TSMC에 대한 불만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회사에 비해 TSMC 위임금이 낮다는 것과 대만의 경직된 문화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TSMC에서 교육을 받은 한 미국 엔지니어는 TSMC는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보수가 업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의 근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영진의 피드백은 미흡하고 휴가도 성과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에도 TSMC가 대만과 미국의 업무 문화 차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애리조나 지역에서 근무하는 미국 국적의 TSMC 직원은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회의에 대해 불평하는 글을 익명의 게시판에 올렸고 이는 대만 매체인 타이완 뉴스를 통해 대만에서도 조명됐습니다. 이처럼 미국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TSMC가 기피 대상 1순위가 됐습니다. 삼성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조사한 세계 최고의 직장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11일 현지 시각 포브스는 독일 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와 협력해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전 세계 57개국의 근로자 1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최고의 직장 순위를 집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장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할지, 회사가 고객을 위해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지, 근무 여건이 양호한지,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임금 수준이 좋은지,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경력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성별과 관계없이 임금 체계와 승진 기회가 동등한지 등을 직접 평가했습니다. 최종 점수 집계 결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IBM이 차지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애플은 각각 4,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과감할 결단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수직적 조직 문화, 군대와도 같은 조직 문화를 유지하는 대만의 TSMC와는 달리 삼성은 얼마 전부터 호칭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부장님, 대리님, 과장님, 이사님, 심지어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신입 직원도 회장을 만나면 재용님 또는 제이라고 부르죠.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수평적 문화를 형성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대폭 개선시켰습니다. TSMC에서 일하다가 삼성으로 넘어온 미국인 직원들은 신세계다. 드디어 내가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TSMC에서 일할 때는 숨이 턱턱 막혔다. 삼성은 역시 다르다. 세계 1위인 이유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급 반도체 인재들이 TSMC에서 삼성으로 대거 이동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술력입니다. 대만 TSMC가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에서 기존 방식이 갖고 있는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삼성전자에게 역전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1일 해외 IT 매체 WCC 테크 등에 따르면 대만 TSMC가 3나노 공정에서 과거 주장했던 80% 수율, 양품 비율을 내지 못하면서 애플의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A17 바이오닉 성능이 기대보다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CC 테크는 IT 트위터리안 레베그너스를 인용해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새 아이폰 모델에 들어갈 A17 바이오닉의 성능 목표치 기준도 낮아질 공산이 크다며 수율 문제로 A17 바이오닉의 공급량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는 3나노 공정에서 기존 핀팻 방식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TSMC는 3나노 공정에서도 반도체 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 접촉면이 3면에 그치는 기존 핀팻 공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회로 선폭이 미세화될수록 누설 전류가 커질 수 있고 발열 등에 취약한데 기존 핀팩 공정으로는 3나노와 같은 초미세 회로의 게이트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라는 신기술을 적용하며 TSMC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성공하면 엄청난 힘을 갖죠.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는 채널과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로 채널과 게이트 접촉면이 3면에 그치는 기존 핀펫 방식보다 게이트의 통제력이 더 강화돼 전력을 적게 소모하고도 성능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누설 전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성이 해냈습니다. 경계현 사장은 최근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핀펫 트랜지스터가 기술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대안이 될 GAA 기술의 조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결과라며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 양산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한 획을 그었다. 고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파일럿들로 이루어진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앞서 폴란드, 이집트 등 FA-50 경공격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블랙이글스 팀이 에어쇼를 펼치며 수출 전선의 선봉 역할을 수행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블랙이글스 팀이 방문한 곳은 호주였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아발론 에어쇼에 참가한 블랙이글스 팀은 이번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묘기 비행을 선보이며 시드니 주민들의 혼을 쏙 빼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블랙이글스의 실력을 직접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직접 한국까지 발걸음을 옮긴 이들이 있으니 바로 폴란드 조종사들입니다. 지난 22일 FA-50PLV 초도분 출고 예정일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조종하게 될 폴란드 파일럿들이 훈련을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파견되기 위해 폴란드에서 엄선된 이 파일럿들은 특히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직접 보고 한국 파일럿들의 수준 높은 조종 실력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원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7월 폴란드로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폴란드 상공에서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의 현란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파일럿들이 폴란드에서 구매한 T-52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기동력을 선보이며 수출 지원에 나선 것이었죠. 또한 실제로 FA-50을 운용하게 될 폴란드 공군 지휘관들이 블랙이글스의 T-50V 후방 좌석에 탑승해 비행을 하며 국산 항공기의 실제 성능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비행을 마친 폴란드의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탑승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였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뒤이어 T-50에서 내린 트렐카 준장 역시 판타스틱하다.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항공기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파견된 폴란드 파일럿 중 한 명인 야첵 스톨라렉 소령 역시 지난해 폴란드 댕블린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에서 T-50이 놀라운 기동성을 매우 인상 깊게 봤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한국행을 통해 우수한 항공기의 조종관을 직접 잡을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폴란드 조종사들의 한국행이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FA-50이 폴란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출고 날짜가 정해진 것과 최근 심상치 않은 러시아의 움직임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오는 2월 24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침공 1주년에 맞춰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러시아가 봄 대공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바로 뒤에 위치한 몰도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러시아 특작군을 침투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첩보전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폴란드 국경지대를 넘보는 러시아 전투기의 활동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폴란드에서는 언제라도 러시아의 국지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시에 준하는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폴란드 파일럿 교육을 앞당겨 1차 교육생도들을 한국으로 파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1차 교육생도 4명은 이날 광주의 제1전투비행단에서 입과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FA-50 운용을 위한 비행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오는 7월 21일까지 교육을 받고 2차 교육생도 4명은 5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총 11주 동안 제1전투비행단에서 개인별로 붙은 조종교관과 함께 FA-50이 원형이 되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비행 이론, 공중조작 등 전반적인 운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후 제16 전투비행단에서 다시 11주 동안 전술입문기인 타-50으로 공대공, 공대지 전술훈련 등 실전에서 필요한 전술입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마친 폴란드 파일럿은 추가로 FA-50 시뮬레이터를 통해 1주간 비행 숙달 훈련을 받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일럿들이 훈련을 마치기도 전인 5월에 FA-50 페타리터 초도분이 출고되어 먼저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전투기를 모는 폴란드 조종사들이 폴란드 연공을 수호할 주축이 될 예정인데요. 한국 공군은 지난 2013년부터 T-50 계열 전투기를 도입한 필리핀, 이라크,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파일럿 47명을 대상으로 비행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완성해 두었습니다. 또한 기체 정비에 대한 노하우 전수와 군수 지원도 능숙하게 진행하며 완벽한 사후 지원으로 도입국들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부터 사후 지원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고객 만족 100%의 무기 수출 시스템을 구축해낸 것이죠. 특히 교육에 미친 나라답게 전투기 기종 전환 교육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 커리큘럼의 증가는 한국산 전투기로 첫 실전을 치렀던 필리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공군이 없었던 필리핀에 도입된 FA-50은 주력 전투기로서 필리핀 내 무슬림 반군을 상대로 투입되어 첫 실전을 기록했었는데요. 반군 우두머리를 노린 공습 작전에서 상당히 낮은 고도로 비행하여 폭격을 실시하였는데 무유도 폭탄임에도 상당히 높은 폭격 명중률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FA-50을 몰았던 파일럿은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수준 높은 근접항공 지원 시스템과 한국에서 받았던 전술훈련 덕분이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시뮬레이터로 경험했던 훈련과 직접 전투기를 몰고 작전을 수행했을 때의 일치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실제로 한국의 항공 시뮬레이터는 매우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훈련을 위해 아무리 소티를 높인다고 해도 비행할 수 있는 기체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럿 훈련에 있어 항공 시뮬레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뮬레이터의 완성도가 곧 그 나라 파일럿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이 때문에 항공기를 개발함과 동시에 해당 항공기 전용 시뮬레이터가 함께 개발되고 항공기를 제작하는 데 투입된 모든 데이터와 기술들이 투입되어 실제와 같은 비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시뮬레이터는 항공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T-50, FA-50에 관심을 가진 해외 구매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직접 T-50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기체의 성능을 직접 체감해보고 마음을 굳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KAI에서 20년 넘게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온 김영하 훈련체계 사업실장은 2017년에 태국에 수출할 때 고객들이 이 시뮬레이터 때문이라도 항공기를 더 사야겠다고 말했다. 이번 폴란드 수출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로의 FA-50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FA-50이 다음 도입국은 어디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 수출의 선봉인 블랙이글스가 호주를 향한 것처럼 KAI의 다음 목표는 호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블랙이글스의 호주 에어쇼 참가에 맞춰 정성화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호주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군사외교 활동을 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호주와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양국 공군 간의 국방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FA-50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와 한국 공군의 비행교육 체계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 공군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호주 77 비행대대가 곧바로 참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었는데요. 당시 77대대장이었던 루스펜스 중령을 포함하여 41명의 조종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동맹국으로서 한국 공군의 F-51 2대를 기증했었고, 이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활약했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오늘날에도 한국 공군과 호주 77 비행대대는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북한과 중공군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호주가 이제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를 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남다른 감회가 듭니다. 호주 공군은 과거 노후화된 BAE 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했었고 우리나라의 T-50 역시 유력한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BAE 시스템스의 BAE 호크 업그레이드 및 보수 제한이 채택되어 신규 훈련기 도입은 미루어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막상 BAE 시스템스의 사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주 공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BAE 시스템스의 후속 군수 지원은 부실하고 느린 것으로 악명 높은데요. 우리 공군도 과거 T-50을 개발하기 전 고등훈련기로 BAE 호크를 도입했었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었죠. 나토 세븐아이 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Y 자드라이버 같은 독자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품을 주문하면 부품값도 엄청나게 비싼데 도착까지 2에서 3년은 소모되어 항공정비사들이 치를 떨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훈련기 주제의 유지비가 거의 F-16에 필적했었다고 할 정도이죠. 이처럼 먼저 매운맛을 본 한국 공군은 호주 역시 BAE 호크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신규 훈련기 도입이 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호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운의 길조 블랙이글스가 날아오를 때마다 언제나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니 이번 호주에서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폴란드 조종사들이 교육받고 있는 제1 전투비행단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고등비행 과정을 운용하고 있는 전투조종사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비행단인데요. 새내기 파일럿들이 이곳에서 고등비행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진정한 공군 조종사가 되었다는 의미로 빨간 마우라를 수여받게 됩니다. 폴란드 파일럿들이 한국의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두르고 FA-50으로 유럽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날아오르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